다음은 7주차 2차 시 남자 복식 표의류 및 특수복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구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징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구분입니다. 이 징령은 고등깃이 달린 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많은 계층에서 착용이 되었지만 이것이 후로 갈수록 하급 관리의 제복으로 입거나 그 악공들이 입었습니다. 다음은 무덤에서 출토된 징령 유물들입니다. 무덤 출토 유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뭔가 공사를 하거나 하다 보면 이런 또 출토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행운으로 정말 이렇게 구해지는 유물들이 있는데요. 그 공기가 차단돼서 잘 보관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관 안에 같이 넣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었던 옷들을 그 구석에 막 꽉꽉꽉 차도록 밀어 넣어서 들어있는 출토복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빛이 바래고 훼손된 부분도 꽤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봐주십시오. 자, 먼저 그 출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형태를 보면 징령, 그러니까 V네크라인의 모습에 소매의 폭이 넓고 옷의 아랫부분이 넓어서 여유가 많습니다. 이 이연축묘에서 출토복식은 특히 오른쪽의 경우에서 지금 영암 최연립 장군 묘의 출토복식과 다른 부분은 이연축 묘의 출토복식은 그냥 A라인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작하려고 하면 옆선에서 천을 최대한 작게 쓰는, 그러니까 적게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인데요. 몸판이 그냥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삼각형의 천을 재단해서 붙입니다. 근데 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가 달려서 A라인을 갖는 도포, 그러니까 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총칭해서 고등깃을 썼다고 해서 징령 안에 넣는 그 포의 형식인데요. A라인이라고 치면 지금 최원립 장군 묘에서 보여지는 출토복식은 A라인의 무가 아니고 직사각형의 무를 달았습니다. 직사각형의 무를 달았고요.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한국복식에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남자 저고리가 길어지면 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남자 저고리가 길어지는데 길어지다 보니 얘가 그냥 길이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면 옆을 커버할 수 없잖아요.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무를 달게 된 것이고, 근데 무를 이렇게 재밌게 직선형으로 달아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장 시에 사각형은 어떻게 입었냐 봤더니 이 끝부분에 끈을 달아서 돌려서, 왜냐면 걸어 다닐 때 얘가 좀 펄럭이면은 이제 움직이기에 힘들 거니까 뒷부분에 고정을 시켜주는 매우 구조적으로 특이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출토복식입니다. 지금 저고리가 길어졌다고 보면 앞부분에 그러니까 목의 중심, 센터죠. 우리 이 옷의 가장 중심선을 쭉 내려서 보시면 교차가 되기 위해서 앞에서 무엇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섭이라는 걸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고리는 살짝 여며 있기 때문에 섭의 크기가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포로 입는 아이들은 겉옷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겉옷 표의류들은 섭이 큽니다. 그래서 큰 섭을 달아주고 충분히 여며지게 제작하였습니다. 네. 이연축묘 출토복식의 고등깃에 소매가 넓은 A라인 실루엣, 징령, 그리고 특이한 것은 솜을 넣어서 촘촘히 누빈 것으로 봐서 겨울철 따뜻하게 입었던 방한용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면직물도 공급이 많이 되었지만 그 면솜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천과 천 사이에 솜을 두어서 그걸 누벼서 입게 되는 방한용 포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굉장히 두터운 외투를 입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그 옛날에 정말 얇은 소재의 옷만 입고 겨우 그래도 솜을 넣어서 입을 수 있었던 게 조선시대에 와서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징령의 깃 안에서
창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령의 기세, 엽선이나 그 뒤트임이 있는 포 종류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엽선이나 뒤를 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포와는 또 다른 외출복의 형태입니다. 그 앞에서 본 직령의 옷과 크게 다른 부분은 겨드랑이 아래를 트거나 뒤에 중심 아래를 터서 활동에 편하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자, 자식 생활을 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옷은 바닥에 앉았을 때나 말을 타고 이동할 때, 그리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임을 주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해지는 부분을 이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자, 중치막은 그 사대부가에서는 관복 아래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치막을 입고 그 위에 관복을 입는, 그리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외출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중치막에 두 가지 타입이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중치막은 뭐 나름의 소매의 크기를 달리한달지 아니면은 옆에 부분을 트거나 아니면 뭐 뒷부분을 트거나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충분히 만들어서 입을 수 있었고, 그 앞에 목둘레에 달려져 있는 깃의 형태도 변형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중치막의 형태. 지금 출토 유물인데 그 보여지는 중치막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화려한 소재로 만들어진 중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소창이입니다. 소창이는 그야말로 삼국시대 긴 저고리의 형태가 남아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중치막에 비해서 무언가, 그러니까 몸통도 좁고 소매도 좁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분이 낮은 계층에서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을 조금 더 소비하는 거는 일반 서민들에서는 좀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소매가 좁아지고 몸통이 좁고 이런 옷들은 거의 대부분 낮은 계층에서 입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실 도포입니다. 자, 도포는 남자들의 외출복으로 가장 친숙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왕과 사대부의 편안한 복장이었고, 조선시대 일반 남성들이 가장 보편화된 겉옷으로 착용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후기에 가서는 천미는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도포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천의 소요량을 생각하면 입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또 구분을 하였을 것입니다. 도포는 앞에 직령이나 창의와는 다른 구조를 보입니다. 도포는 매우 특이한데요. 뒤가 그냥 길이 연결이 돼서 하나를 중심을 틉니다. 그리고 나서 그 튼 위를 보이지 않게 한 겹의 천을 더 등 부분에 또 답니다. 그러니까 등에 허리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 가로선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하나 더 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타거나 앉았을 때, 그리고 집에 좌식 생활을 할 때 그렇게 벌어진 부분으로 바지가 드러나는 것을 가려서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의 만약에 아마 여러분들도 도포를 입으신 분들이 드라마에서 뭐 서로 만나서 방에 탁 앉을 때 보면 뒤를 탁 치거든요. 그냥 앉으면 옷이 딱 구겨지고, 그리고 뒤를 편하게 갈라놨는데 그 뒤에 하나의 천이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붙어서 있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나 갈라지지 않고 구겨져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뒷모습이 앉을 때 뒤에 있는 그 도포자락을 탁 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 구조적인 다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포를 입은 모습입니다. 자, 조선시대 작가 신윤복의 그림에 많이 등장합니다. 월화정인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에서 보면 남자는 안에 바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도포를 입고 또 세조대라는 띠로 메고 머리에 큰 갓을 썼습니다. 세조대는 술이 달린 가는 띠인데요. 색을 달리하여 사용함으로써 계급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펼쳐진 도포는 영조대왕이 직접 입으셨던 도포입니다. 넓은 소매에 반 목판깃. 자, 목판깃은 깃이 그야말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곡선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직사각형을 그대로 가서 다는 것입니다. 자, 반 목판깃의 모양이 독특하여 일반인
것과는 다른 궁중 양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파괴사의 관세음 보살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보고 싶으시면은 대구 근처에 있던데요. 네, 파괴사에 가셔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영조대왕의 도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펼쳐진 상태 잠깐 보시면 그 이제 완전 활짝 펼쳐지다 보니까 뒷면 보이시죠? 자, 뒷면에 중간 센터 부분 갈라져 있는데 갈라진 뒷부분에 하나의 직사각형 좀 겹쳐진 부분 보이십니다. 그게 그 뒷부분에서 하나 더 달아서 뒤트임 사이로 안에 바지 모습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 그래서 뭔가 천이 하나 더 달려져 있고 지금 소매도 굉장히 넓어서 여러분들이 그 도포를 입은 모습은 앞에서 본 중치막이나 창의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우아하고 그 남성들의 좀 약간의 어떤 그 힘을 더 과시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이건 신윤복의 또 다른 그림, 상춘야흥, 봄을 즐기는 들놀이의 즐거움이라는 그림입니다. 신윤복의 대표적인 그림이기도 하죠. 풍류를 즐겼던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그 중심에 여인들이 2명 이제 앉아 있고요. 양쪽으로 남성이 2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남자들은 또 다른, 그냥 보기에도 좀 계층의 차이가 나 보입니다. 자, 남성 2, 그러니까 여성 옆에 앉은 남성 2은 도포를 입고 있는데 붉은색의 세조대를 맨 것으로 보아 당상관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므로 생각됩니다. 또한 앞쪽에 악기를 다루는 남자들의 모습에서는 도포가 아닌 중치막.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옆이 트여 있죠. 옆이 트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안에 입은 바지와 저고리 같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치막의 형태가 옆이 트여 있는 이 옷을 입고 지금 앞에 있는 5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앞에 음악을 들려드리는 그 분들과는 다른 직급이 임을 감안할 수 있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옷의 형태를 착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세히 보시면요, 그 갓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상관으로 여겨지는 분의 갓의 그 둘레가 훨씬 크고, 그리고 그 주름의 양을 보면 옷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녀들로 생각되는 그 2 여인들 옆에 2 사람은 굉장히 풍성한 도포를 입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심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의는 사대부의 휴식복으로 유학자들이 즐겨 입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매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심의는 상의와 하의가 이어져서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포도 그렇고 도포는 뭐 뒤쪽의 구조가 좀 달랐더라도 그 길은 어깨에서부터 그러니까 길이로 한 장으로 이제 뜨는데요. 심의 같은 경우는 허리선에서 절단이 돼서 위와 아래가 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만든 데는 다 의미가 있는데요. 심의의 각 부분에는 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의는 하늘, 하의는 땅을 의미하고 하의를 12개 조각으로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1년 12달을 의미하며 가장자리에 검은색의 선을 두른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공경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심의를 제작하는 것은 유학자들로서는 자기들만의 그 패턴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들만의 그 사이즈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모든 것이 좀 비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이 자기의 그 몸과 또 비례해서 작거나 크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한치를 그 손가락의 한마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신들만의 그 심의의 그 사이즈를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도식으로는 복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 선생님의 초상화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선이 둘러진 심의를 입고 그리고 나서 복건을 썼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계실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편안하게 쉴 때 휴식복으로 언제나 그러니까 바지 저고리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심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많이 사용하시는 1,000원짜리 지폐에 퇴계 이황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의 옷이 일부분 나왔지만 심을 입으시고 복건을 쓴 전형적인 유학자의 복장입니다. 참고로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이희 선생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돈으로 만약에 살펴보시면 정자관을 쓴 근데 아래 부분은 그냥 상의에 그 목둘레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V 네크라인만 보이고요. 옷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나 정자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에는 이 율곡의 어머니이신 신사임당 계신데요. 신사임당은 얹은 머리에 보통의 저고리, 조선시대의 저고리, 많이 여며지는 형태의 저고리를 입고 계신 모습입니다. 전체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헤어나 관목의 형태만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내겠습니다. 다음은 언제 입는 옷일까요? 1번, 결혼식 할 때. 2번, 20살이 되었을 때. 3번, 장원급제하였을 때. 정답은 3번 장원급제하였을 때 입는다 였습니다. 이 옷의 이름은 앵삼입니다. 앵삼이고 머리에 쓴 두식으로는 복두간 뒤에 어사화를 꽂은 것입니다. 어사화는 조선시대 문무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하사하던 종이꽃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서 그 휘어지는 나무대에 달아서 복두에 꽂은 것입니다. 장원급제, 그러니까 과거에서 1등을 한 사람은 앵삼을 입고 어사화가 꽂힌 복두를 쓰고 말을 타고 자랑스럽게 퍼레이드, 그러니까 행진을 하였는데요. 이때 어사화가 흔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사화 맨 끝에 줄을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그 줄을 달아서 입에 물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 아치형을 그리면서 흔들리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안정된 형태로 아주 산만해 보이지 않게 입게 했습니다. 이러한 어사화의 모습은 그 평창 올림픽의 수상자들에게 수여한 마스코트에서도 적용이 되어서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장원급제의 의미로 선수들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도 장원급제의 의미로 주어진 것이죠. 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 그 시험을 치고 그 드라마에 잠깐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네, 마지막에 이제 1등, 2등 쭈루룩 이렇게 앉혀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공이 1등을 해서 앞에 복두에 어사화를 꽂고 임금을 아련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앵삼은 특이하게도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초록색 가장자리 아주 선명한 검은색 띠로 선을 다 둘렀고요. 역시 달령이입니다. 아이들에게 입혀지는 사규삼이라는 옷이 있는데 그 사규삼 역시 앵삼과 같이 초록색 바탕에 이게 검은색을 둘러 입힌. 그래서 사규삼에 이제 아이들이 호건을 쓰고 그 안에는 굉장히 길상문들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당시 조선시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충, 예, 지, 신 같은 글자들을 금박, 은박해서 아이들에게 입혀줌으로써 부모의 바람을 전달하는 옷이었습니다. 다음은 천릭입니다. 천릭의 기본 형태는 상의와 또 주름 잡은 치마를 허리 부분에서 연결시킨 직령 교임, 자, 고등 기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해서 입는 그런 여민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령교임. 그러니까 왼쪽으로 입거나 오른쪽으로 입거나, 근데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해서 입은 형태인데요. 그런 특수 형태의 옷입니다. 초기의 것은 그 소매통이 좁고 오른쪽 깊숙한 곳에 두 쌍의 고름을 매거나 매듭 단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후대로 갈수록 소매의 폭은 넓어지고 또 상의와 하의를 연결시킨 허리선의 위치도 변하고 또 하의의 주름의 양도 변하면서 매우 다양한 천릭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소매가 분리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양쪽이 분리되거나 한쪽만 분리되는 형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쓰임에 따라서 디테일을 변형시킨 획기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심의의 경우에도 상하의가 이제 그 분리돼서 제작이 됐고요. 심의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만 그 천릭도 상의와 하의를 구분한 이유는 디자인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의보다 하의 부분에 주름을 넣어서 풍성하게 만드는 또 다른 디자인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초기 천릭에서부터 후대로 갈수록 변화해가는 모습을 그 바디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인사에서 발견된 천릭은 고려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 모시로 아주 얇게 만들어진 핑크빛의 천릭입니다. 복장 유물이었죠. 자, 복장 유물로 된 이 천릭에서부터 조금씩 변합니다. 자, 굉장히 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소매통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에서 이제 절단이 돼서 아랫부분에 풍성한 주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형태 보시면 돌연, 아까도 그 저고리에서 구조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소매 가장자리 굴려진 선입니다. 이 베레가 바뀝니다. 베레가 훨씬 더 커지고 큰 그러니까 곡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름의 양도 많아지고 옷이 좀 더 풍성해지다 보니까 주름의 양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또 다른 형태의 천릭인데요. 자, 이 천릭은 전 때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발목 길이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안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팔 벌리고 있는 T자형의 사람 모습. 그러면 소매가 끝나는 손목이 끝나는 부위에서 손끝에서부터 훨씬 긴 소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인사 천릭에서부터 점점점 소매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소매를 걷어서 입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주름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밑에 부분에 생긴 하의의 아랫부분의 주름과 동시에 그 상의에도 풍성한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좀 더 이제 두리소매의 형태로 내려가서 베레가 훨씬 커지고 길어진 형태의 천릭. 그 다음 천릭은 뭐 또 다른 형태지만 재밌는 건 그 전까지는 거의 허리 형태에서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가슴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잡힌 천릭의 모습. 그리고 소매는 좀 더 각져졌죠. 네, 이런 형태의 변화된 천릭을 볼 수 있습니다. 천릭은 그 조선시대의 군복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군복, 즉 융복인데요. 그 용도로 사용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융복의 역할로만 존재하면서 난중에는 신하들의 공복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란 시에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하들의 공복, 상복, 관복 있죠? 그걸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릭을 입고 그런 나라의 그 힘든 과정 중에 옷을 바꿔서 입고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천릭은 형태도 다양했지만 소재도 다양해서 모시에서부터 명주까지 그 쓰임새에 따라서 이용을 했고 방한용으로는 앞에서 본 우리 중치막 이렇게 누빈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솜을 두어서 누빈 것도 출토품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쓰고 또 겨울이 되면 그 방한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안에 솜을 넣어서 누빈 것이죠. 자,
솜을 넣어 누비는 정도도 그 차이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누비를 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정교한 것들에서부터 뭐 그냥 솜을 넣는 형태, 그래서 그 솜을 고정시키는 의미로 드문드문 누비는 그런 형태도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누비다 보면 솜을 넣었지만 너무 얇아져서 이 아이가 안에는 솜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얇아지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선을 그어서 누비는 것이 아니라 올을 튕깁니다. 그 올을 튕긴다는 거는 올에 그 시실과 날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시실을 이렇게 하나를 살짝 튕기면 올 튕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올이 튕겨진 자리가 표시가 나면 그 줄을 누비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것은 0.23cm 간격으로도 누빈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누비장이 계시고 누비장이 만든 아주 그 명품들이 있지요. 철릭은 그 조선시대 복식 중에 현대화하기에 좋은 조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 요즘 그 판매되는 생활 한복, 그러니까 한복의 이미지를 따와서 현대화시킨 옷들 중에서는 철릭 원피스가 많이 응용돼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출토 유물 중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또 철릭입니다. 철릭의 변화에서 보셨다시피 그 허리선의 위치와 소매의 크기, 그리고 소매, 그러니까 폭이죠. 그 다음에 돌연의 형태, 그리고 지금 그 한 부분에서는 보면 소매에 한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짧은 소매로 입었다가 긴 소매로 입었다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철릭입니다. 이것이 철릭의 또 다른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옷에서는 없는 경우에 철릭은 이렇게 소매가 한쪽만 된 경우도 있고요. 양쪽 다 그러니까 매듭 단추로 연결돼서 이어서 붙여서 다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특수복의 범위에 있는 갑옷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 중에 많은 인원이 갑옷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 당시에는 중앙군의 대부분이 그 찰갑이나 목면갑을 착용했다는 사실과 보병갑주, 마병갑주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갑옷의 형태와 종류가 다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기념관에 가서 보시면 조선시대의 다양한 갑옷을 사료를 바탕으로 복원해 두었습니다. 이는 그 또다시 드라마에서도 사용이 또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순신 장군의 갑옷으로 재현된 것을 또 참고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찰갑을 이용한 갑옷의 모습입니다. 찰갑은 밑에 그 참고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하나의 편들을 만들어서 그 편과 편을 서로 교차해서 가죽끈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멍들을 다 낸 찰갑 파편들을 다 연결해서 교차해서 입다 보니 이것이 한 판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움직임에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움직임에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교차해서 제작하다 보니 원판의 한 판은 거의 뭐 그 기술자만이 만들 수 있었다면 이건 찰갑, 그러니까 파편 하나씩들만 만들어져 있으면 일반인들도 손쉽게 가죽끈으로 연결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